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집트 이야기를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천동기 때 이집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집트는 사실은 그 엄청난 문명 아니에요. 엄청난 문명. 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게 없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되게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뭐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들, 그리스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는 이러이러하더라 말한 거 정도, 아는 거 정도. 이집트인으로서 이집트 역사를 기록한 거는 최초가 기원전 3세기. 그때 마네토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역사를 싹 정리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역사를 내용을 할 때는 마네토를 인용을 해요. 마네토를 꼭 인용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마네토는 BC 3세기 때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옛날 얘기를 다 쓰겠어요. 더군다나 마네토의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마네토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네토가 한 그 기록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네토의 기록을 봤던 사람이 글을 쓰면서 마네토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네토 기록을 아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마네토가 쓴 그 역사책 자체가 남아있지도 않아요. 마네토의 책에 남아있으면 그걸 보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를 알기가 힘들지. 그런데 또 마네토는 정말 중요한 히에로글리프를 몰랐어요. 신성문자. 이집트 벽에 안에 들어가면은 피라미드에 막 그림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를 무슨 문자라고 하죠? 보통? 상형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림 문자. 이게 신성문자인데 히에로글리프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읽을 줄 몰라요. 3세기 때 이집트 제사장인데 역사가인데 그걸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것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썼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 근데 인류가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읽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 앞에 보이는 이 로제타 석비가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이 로제타 석비는 역사학을 거의 바꿔놓은 비석이죠. 사실은 이게 높이가 1.2m, 너비가 75cm, 두께가 28cm 밖에 안 되는 거야. 엄청 큰 것도 아니죠,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잖아. 근데 이 석비 하나가 우리한테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주게 된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또 나폴레옹의 덕이에요. 나폴레옹이 다 점령하면서 이집트에도 군대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1798년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군대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학자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특히 이집트에는 뭐 유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학자들을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 나폴레옹과 함께 들어갔던 그 엔지니어 부대가 있어요. 엔지니어 부대. 정작 학자들은 들어가서 한 게 없어. 엔지니어 부대가. 로제타 항구의 나일강 서쪽변에 있던 요새의 토대를 발굴하다가 우연히 발굴한 석비예요, 이게. 석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BC 196년 프톨레마이오스 5세.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죠. 그리스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하고 나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서 가져요. 시리아 가는 사람이 있고 이집트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란 말이에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녀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거든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 대관식 왕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만든 비석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이 왕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적고 있는데, 그거를 히에로글리프와 그리고 당시 이집트인들이 대중적인 언어였던 디모틱, 그리고 그리스 문자로 똑같은 내용을 세 개를 적은 거예요. 세 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문자는 알잖아. 그리스 문자를 아니까 디모틱 언어도 알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근거로 히에로글리프를 맞춰보면서 언어를 해석하게 된 거죠. 언어. 대단한 거죠. 물론 우리한테 준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우린 못하지. 우린 못해요. 근데 이거를 1822년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히에로글리프의 비밀을 탁 파헤친 거죠. 그러면서 읽게 된 거예요. 읽게 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히에로글리프를 읽게 된 게 우리한테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해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역사를 왜곡시키는 면도 있어요. 왜? 히에로글리프로 적혀있는 모든 이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히에로글리프로 적혀있는 문자들은 굉장히 양이 많이 있지만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왜? 대부분 다 피라미드 안에 있단 말이에요. 피라미드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무덤 아니야, 무덤. 그러니까 히에로글리프로 적혀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야,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죽음만 생각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무덤 안에 적어놓은 글이니까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집트 사람들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사후 세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만들고 남아있는 글도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들은 현세에 관심이 없고 죽음만 생각했구나 오해인 거지. 그래서 히에로글리프로 적혀있는 문자 중에는 법이라든가 상업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되고 특별한 내용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에 아주 단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집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게 되는 중요합니다. 이집트는 BC 4000년부터 3100년까지 선사시대를 지내다가 최초로 이집트가 워낙 땅이 크잖아요. 위 삼각주가 하나 있고 이게 하나의 하왕조 그리고 길게 나일강 있죠. 이걸 통틀어서 상왕조로 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나뉘어 있는데 이걸 통일한 사람이 나르메르. 그런데 보통은 메네스라고 해요. 메네스. 논쟁이 있어요. 메네스와 나르메르가 과연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최초로 이집트를 상하를 하나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팔레트가 나르마르 팔레트라고 해갖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 팔레트 앞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가 서 있어요. 파라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의 왕관을 같이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개를. 지금 이게 팔레트의 양면이에요. 한쪽 면, 이쪽 면. 근데 양면에서 이 파라오가 쓰고 있는 왕관이 달라요, 지금. 한쪽에서는 상 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하 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어. 근데 같은 사람이야, 그게. 나르메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일했다. 이 증거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왕조가 끝나고 이젠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가 시작돼요. 고왕국. 그거는 3왕조부터예요. 이집트 4왕조부터 6왕조가 고왕국 시대야. 고왕국. 이집트 역사에서 사실 가장 찬란했던 시기죠. 가장 강력했던 왕조는 신왕조고 그런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남긴 건 고왕조예요. 고왕조. 지금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피라미드 떠오르죠. 또 스핑크스. 웃기죠 지금. 왜냐면 이집트가 지금 존속한 지 연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수천 년 아니에요. 수천 년. 최소 5,000년인데 우리는 그 5,000년 중에서 이집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고대 시대 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아직도 이집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집트 역사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고왕국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유물만을 지금 이집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예요, 고왕국이. 다 그때 만든 거예요, 고왕국. 앞에 보이는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는 사카라 피라미드예요. 계단식 피라미드. 근데 참 희한한 게
계단식 피라미드가 근데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는 전혀 생소하게 남미에도 있고, 잉카에도 피라미드 있잖아. 피라미드 있고, 히타이트에도 피라미드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상해요. 피라미드가 곳곳에 있어요. 그것도 외계인이 만들더란 말도 있고. 근데 이 시카라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냐면, 제 사망조 때, 사망조의 파라오 조세르가 유명해요. 근데 조세르와 함께 있었던 당시의 대신이면서 건축장이면서 의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이모텝이라고 있어요. 이모텝. 이모텝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왜? 나중에 결국 신이 돼. 신이 돼요. 이모텝이. 의술의 신, 막 이렇게. 근데 그 이모텝이 만든 피라미드예요. 물론 이모텝이 돌을 지고 와서 만들지 않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지위에서 만든 거야. 근데 그 이모텝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영화 미라에 보면은, 이게 이제 미라 1이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이 미라에서 그 나쁜 놈 미라 있죠? 그 미라가 이모텝이에요. 이모텝. 그러니까 이 내용이 미라 봤어요, 혹시? 이게 뭐냐면, 세티 1세 때 이야기예요. 세티 1세의 파라오 때 이모텝이 파라오의 연인을 둘이 사랑했어. 사랑하니까 세티 1세가 화가 나갖고 쟤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잔인하게 죽은 이모텝이 부활해서 이제 미라로 부활한 내용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세티는 이집트 19왕조 때 왕이에요. 19왕조. 람세스 2세의 아버지가 세티 1세예요. 이모텝은 이집트 3왕조 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연대가 안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전혀 몰라서 이렇게 했을 리 없는데 왜 굳이 미라라는 영화를 만들 때 세티 1세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모텝을 등장시켰을까?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시대가 바로 사실은 19왕조 세티 1세 때거든요. 왜? 세티 1세 아들이 람세스 2세인데 우리는 이미 10개를 봤잖아요, 영화를. 10개 때 왕이 누구예요? 람세스 2세 아니에요. 그 아버지 세티 2세고. 대중들은 이미 19왕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이모텝도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명인과 유명인을 만나게 해준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영화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때 파라오 하면 람세스 2세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이집트 19왕조설을 지지하는 입장인 거예요. 19왕조설. 12세기 중반에 출애굽했다는 거.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 연도 계산한 거 있죠? 그거는 18왕조설이에요. 그것보다 200년 앞서 출애굽한 거죠. 18왕조. 그거랑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집트에 피라미드 하면 피라미드 이집트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이 기사의 피라미드를 딱 떠올라요. 세 개를. 그리고 인터넷 치면은 이 기사의 피라미드만 떠. 세 개 딱. 근데 원래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 이 기사의 피라미드가. 이 기사의 피라미드. 근데 제일 큰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예요. 쿠프의 대피라미드. 그 쿠프의 대피라미드 옆으로 카프라 그리고 멘카우라의 피라미드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5왕조예요. 5왕조. 5왕조가 지나가면서는 더 이상 이런 대피라미드 사역이 없어요. 안 만들어져. 람세스 2세가 건축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람세스 2세가 피라미드 만들진 않았어요. 신전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피라미드는 5왕조 이후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쪽으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왕국이 망한 이유는 피라미드 때문에 망한 거예요. 피라미드 때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왕국이 끝나고 뭐가 와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상하 이집트가 하나일 때 강할 때는 왕국이고 이게 다시 분리가 되면 중간기가 되는 거예요. 중간기. 그래서 고왕국이 끝나고 중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왕조 때까지 가고 6왕조가 고왕국 마지막인데 그때 말기에 가면은 도처에 있는 각처에 있는 그런 지방군주들이 막 난립하면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중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로 인한 지나친 지출로 인해서 경제가 몰락해서 쇠락했고 이 고왕국
이 무너지고 다음 중간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고왕국 막바지가 가갖고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게 그때까지 이집트의 주신은 호루스였어요. 호루스 신. 호루스는 매의 얼굴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매. 물론 나중에도 호루스는 되게 중요한 신이지만 주신이 바뀌어요. 태양신으로. 처음부터 태양신이 아니죠. 고왕국 말기에 가갖고 태양신 레, 혹은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도 하는데 이 레가 그러면서 이제 중간기가 옵니다. 중간기가 언제냐면 BC 2200년부터 약 2000년까지. 2200년부터 2000년까지. 그때가 아브라함이 태어날 시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족장들이 막 활동할 시기예요. 족장들이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때까지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내려가는 시기는 중왕국 될 때고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중간기예요. 중간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막 왔다 갔다 했던 것들 그때는 이집트의 혼란기예요. 혼란기. 팔레스타인도 문명 쇠락기. 문명이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는데 도시 문명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대거 가족이 팔레스타인을 막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능했던 이유가 이집트는 중간기였죠. 팔레스타인은 문명 쇠락기였죠. 또 메소포타미아는요. 아까 수메르 막 망하고 그때잖아요. 그때 나온 거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언제 나왔는지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혼란기 때 나왔어요. 혼란기 때. 우르 사망조가 들어서기 우르 사망조 이전이나 이후에 나왔을 거예요. 우르 사망조 때 나오진 않았을 거야. 왜? 우르 사망조는 안정기니까 그때 안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때 다 살았거든요. 우르 사망조 있기 전에 이 구티움족한테 지배받았잖아요. 말기 때. 말기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 우투해가 나와서 전쟁해서 해방했지만 한 번에 나와고 딱 해방했겠어요? 아니죠. 무수한 전쟁을 하면서 해방이 되겠을 거 아니에요. 그 혼란기. 그때 아니면 우르 사방조가 엘람한테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 망하는 시기, 혼란기. 그 두 혼란기쯤에 아브라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족장들이 이동한 게 그냥 막 이동한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가 전반적으로 다 강성하지 않을 때 족장들이 이동하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터전을 사무쳤던 거죠. 아브라함이 43세 때 우투에갈이 오왕국을 건국을 해요. 건국을. 데라와 함께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가 그건 정확히 나와요. 연대가. 진짜와 가짜가 간에 연대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르 나올 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니까 43세 이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혹은 우르남무가 우투에갈을 죽은 게 54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이 시기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때쯤에. 언제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76세 나올 때는 하란에 있었고 하란에 있는 거고 이미. 그렇게. 그 야곱이 막 출생할 때, 야곱이 막 태어날 때 그때 우르 사왕조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해. 그러니까 야곱이 다니던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는 되게 혼란한 시기인 거죠. 요셉이 총재가 되었을 때는 이집트 12왕조로 중간기가 끝나고 중왕국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중왕국이 11왕조 12왕조잖아요. 11왕조 12왕조인데 요셉은 아주 약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12왕조는 아주 강력했던 이집트의 왕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18왕조도 19왕조도 아주 강력했던 왕조고 요셉이 왕이 총리가 된 이 왕조도 아주 강했던 왕조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그럼 그게 가능했을까 과연? 그런 것들에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90년간은 중간국 안에서 있었어요. 중간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중간국 안에서 이집트인들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았죠. 좋았죠. 이 요셉이 정치 잘했고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90년간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요. 힉소스. 그래서 이집트가 최초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외부 식민지. 우리 저번에 힉소스 얘기 했나요? 힉소스의 침범을 받은 거예요. 힉소스에. 근데 힉소스는 셈족이에요. 셈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면 힉소스가 이스라엘 애굽을 완전히 정벌해서 차지했어. 차지하고 여기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집트 사람들보다는 가까웠겠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힉소스 치하에서 박해받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여기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힉소스 시절에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족속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출애굽할 때 아니라고 보고 중간국 때 됐고 90년간 살고 있을 때 힉소스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고 그래서 216년간 같이 살다가 신앙적으로는 새로운 이집트 왕조예요. 이집트 왕조가 들어왔어. 그래서 힉소스를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봤더니 이 안에 셈족이 또 남아있네.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곱게 보이겠어요? 곱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곱게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출애굽기에 그 새로운 왕조를 연 왕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파로가 등장하더니 우리의 대적하고 저들이 힘을 합쳐갖고 봉기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막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건가.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쫓겨난 힉소스, 셈족, 남아있는 셈족 이 둘의 연합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124년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중에 124년간은 노예로 고통을 받는 거고 그 앞에까지는 고통을 안 받은 거죠. 어쩌면 힉소스가 중간에 없었으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집트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이 90년간 살면서 그 이후까지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만 보더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가 한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는 하나야. 통일신라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반란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리고 결국은 후백제 나오고 고려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라 시대 때 그 오랜 시간 수백 년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야.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려 들어오고 조선 들어오면서는 그런 게 없어져요. 조선 들어와가지고 신라 건국운동, 고구려 건국운동, 백제 건국운동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때부터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한 민족, 하나의 민족이다. 그거는 3.1운동. 네. 정확하게 완전히 민족이 그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민족 개념이 없었고.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같은 한반도의 그 사람이다. 사실 그거는 조선왕조 때 들어오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이 초기에 고려 유민들의 그런 반란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그런 게 없고 그냥 하나예요. 밀라는 있지. 밀라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밀라는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무슨 하나의 민족으로 독립을 한다거나 해방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 없어서. 근데 조선왕조 보통 몇 년이에요? 500년 아니에요? 500년. 우리가 봤을 때 조선왕조 500년. 애굽 43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작은 기간이 아니야. 중국에서 몽고가 원나라 세우잖아요. 몽고가 중국을 다스리잖아요. 원나라. 원나라 기간이 150년밖에 안 돼요. 150년이 안 돼요.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에 청나라거든요. 만주가 중국 지배한 게 청나라 되게 길게 지배했어요. 그게 한 400년밖에 안 돼요. 400년 정도?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이 더 길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힉소스가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집트인들과 그냥 하나 돼서 살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힉소스가 등장하면서 이집트인들이 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딱 셈족과 이집트인 간의 구별이 확 생기잖아요. 구별이. 그러면서 이제 너와 우린 달라. 이런 것들. 그리고 힉소스 추출하면서 같은 것들. 이런 게 사실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했을까? 이 히브리인들한테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철저하게 이집트와의 결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뼛속까지 이집트인이야. 히브리인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뼛속까지 이집트인이죠. 어떻게 이집트인이 아니야? 430년을 살았는데. 그럼 이미 몇 세대예요, 지금 이게? 430년이면. 이미 몇 세대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한테 보면은 이 사람들 이민 가봤자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 간 게 하와이인데 그때가 몇 년이에요? 1900, 몇 년이지? 1910년 어간이거든요? 그때인데 100 몇십 년밖에 더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완전히 지금 미국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 근데 430년이면 이미 몇 세대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집트와 구별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재앙도 고센 때가는 재앙이 안 일어나고 딴 데 일어나고 구별이 지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